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영끌족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어졌다는 말은 연속 두 차례 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에서 1.25% 인상이 됐고 22개월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것은 14년 만에 두 번 연속 인상이 됐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금리가 인상된 부분이 저는 이제 이자 부담이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시기고, 그리고 영끌족에게는 초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이것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좀 클 것 같아요. 왜? 지금 기준금리하고 여러분들이 시중은행에서 받는 대출금리의 스프레드 차이는 2%입니다. 주로.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거의만 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그래서 주담대 금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용도에 따라 다 다르겠죠. 하지만 평균 근로자 연봉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이 왜곡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1.25%가 됐죠. 1.25% 정도 됐다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자 그러면은 시중은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주담대 금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보시면은 평균 연봉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2%를 더하면은 3.25% 정도에서 대부분 3.5%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6%가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평균 연봉 근로자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왜곡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영끌 쪽에게는 지금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25% 이제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전이 지금 1.25인데 이제 코로나 수준으로, 이전의 수준으로 지금 금리가 회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를, 지금 미국의 금리 보시면은 이 회색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용지표죠. 고용지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해야지 바로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데, 고용지표의 개선이 없이 인플레이션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테이퍼링, 그래서 창출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산 이제 확대, 이런 부분을 줄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한 3월 정도는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나올 것이다는 얘기는 작년 6월 달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안 올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지수 하나만 가지고 올리기에는, 자, 코로나 사태에서 받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중산층들, 그리고 그 이하의 서민층, 취약계층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금리도 0.25%에서 저는 0.75% 정도, 1%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한국의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전망을 한다면은 2%는 저는 넘기기 힘들다고 봅니다. 2%는 절대 넘기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두 차례 정도는 금리를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연속 두 달 정도 올렸느냐? 이건 문제입니다. 왜 연속 두 달 금리를 올렸느냐? 지금 대선이 3월 달입니다. 3월 달. 그러니까 3월 달을 피하기 위해서 2월 달, 1월 달 중으로는 1월 달 중 초반으로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대선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 전망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금리 전망은 여기서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로 금리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1.5 아니면은 1.75가 상단의 목표치 정도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면은 이 이후로부터는 1%하고 1% 금리와
1.5%의 금리에서 가두리 금리가 될 것 같아.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가두리 시장이다. 가두리 금리다. 이렇게 저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의 0.5%의 금리로 가기는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5%로 다시 회귀하는 금리가 된다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주가 차트를 다시 보고 우리가 금융시장을 봐야 되는데 저는 상당 부분이 걸린다. 또 하나의 큰 위기가 발생이 된다. 혹은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가는 이제 또 금융시장에 어떤 악재들이 작용을 하거나 큰 위기들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아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다 같이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금리를 다 올리고 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가 더 올라가기에 크게 올라가기도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받는 지금 고물가를 실현하는 거는 수입 물가입니다. 수입 물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수입 물가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환율이죠. 환율이 거의 1,200원까지 네,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추이도 저는 1%에서 2% 사이에서 움직였다가 좀 어느 정도 하락을 가고 예, 거기서 다시 이제 파동을 그리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여기서는 급격하게 더 오르기는 상당히 희박하다 봅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의 금리 인상의 주 이유가 인플레이션이었다면은 물가 상승률이었다면은 이제는 더 급하게 올릴 수 있는 이유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가기 힘드니까 네, 그 이유는 네,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국면에서 금리를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올리는 정도에서는 마무리될 것 같다. 아니면 지금에서 1% 내외, 1%를 중심으로 한 그 내외 정도로 가두리 시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에서 금리가 한 번을 올리든 여기서 더 안 올리든 아니면 두 번을 올리든 상관없이 지금 시장은 1% 금리에서 좌우되는 시장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저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대출이 만약에 다시 재개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대출에 대한 스프레드, 기준금리와 주담대금리, 뭐 코픽스 이런 부분들이 참고로 많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변동금리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금리가 오히려 더 비정상적으로 왜곡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담들은 지금 뭐 변동금리를 썼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연끌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연끌족이 없어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주택에 대해서는 의식주에 대해서는 대출을 DSR을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80%를 주는데 우리나라는 40% 정도 대출을 받으면 그냥 연끌족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뭡니까? 신용대출. 이러면 무조건 연끌족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 대출이 규제가 되는 부분들이 풀리게 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취약계층 연쇄 부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고작 올렸다는 거는 금리가 0.75밖에 안 올랐어요. 기준금리. 네. 그런데 이것은 금리에 대한 왜곡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단순히 금리가 3번 정도 0.25% 3번 올렸다고 해서 뭐 엄청난 변화가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1년 7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실거가는 여기에 따라서 또 하락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 다 뭡니까? 금리 때문이 아니죠. 네, 대출 규제입니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 내림세 노도강 하락폭이 최대가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이전과 같은 우리가 하락 수순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자, 올해 하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조정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양극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우리가 반값 아파트라는 우리가 네 이게 당근책이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살다가 반값 아파트로 가면 돼요. 비싼 아파트 팔고 남는 돈이 있잖아요. 남는 돈. 근데 지금은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꺾이더라도 하락 조정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강남이 맨 마지막이 될 거고 강남은 버틸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이란 거는 우리 큰 배입니다. 큰 배. 이게 지금 주식시장처럼 어제 뭐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하한가 가고 어제 폭등 그 다음날 뭐 폭락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완만하게 굉장히 장기간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추세를 타게 되면 굉장히 장기간 움직이고, 그리고 한 번에 우리가 구조적인 하락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이게 쉽게 다시 턴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 과정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그래서 이 와중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양극화가 나오는 게 되죠. 근데 이 와중에는 강남은 또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어디가 신고가 치겠습니까? 네. 지금 현대산업개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이네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3층인데 3층이 70억이 됐어요. 근데 25일이야. 아니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날 지금 아파트 지금 계약하시는 분 저는 이거 또 처음 보네요. 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전체가 다 떨어지는데 강남은 버틴다. 이거 뭐죠? 강남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집을 팔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가려는데 이전에 금융위기처럼 반값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제가. 싸게 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제가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 강남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는 거는 강남에서 강남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강남에서 강남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강북에서 또 강남으로 가지,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강북에서. 자, 이 부분은 또 강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한남권이 있고, 뭐 앞으로 뭐 성수권도 있겠지만, 그 일정한 강남 한강 쪽 벨트 외에는 저는 이게 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강남에서 더 좋은 아파트로 이렇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양극화에, 네, 이게 뭐 소스가 되고 있다. 네, 재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강남권에서 만약에, 자, 여기 있습니다. 아마 강남권으로 간다는 이 가정을 봤을 때,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평수로 간다는 이 전제가 깔려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정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정성. 이 한정성이 계속 더 부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잠깐 까먹었는데, 네, 그 부분들을 좀 다음에 한번 연결시켜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한정성으로 입지를 계속 가진다. 라는 부분들이 이거를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따라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또 그리고 이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전세를 반려들려고 하는 또 어느 정도의 부분들이 2억 이상 DSR에 걸렸다 보니까 전세를 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민들이 아파트 사기에는 대출이 또 안 나오죠. 그럼 뭘 찾겠습니까? 월세로 가는 거죠, 월세. 월세 낀 거래로 가거나, 네, 월세로 가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90도 꺾어야 걸을 수 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월세가 47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문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대출이 이제 안 나옵니다. 네. 현 상태에서는 이제 당분간 뭐 대선이 아직 눈앞에 있으니까 3월에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런 현상들이 뚜렷해지겠죠. 그러면은 전세를 살려고 하면 전세도 대출을 받아야 되나? 그럼 2억 이상 넘어가는 대출을 받기에는 또 DSR에 걸려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월세를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다 월세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를 준 사람들 혹은 뭐 이 아파트를 이제 이 주택을 산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대출을 받고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악순환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세입자한테 받는 겁니다. 세입자한테 계속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자에 대한 금리에 대한 왜곡이 이렇게 서민들한테 계속 전가되는 겁니다. 1.25% 정도면은 우리가 스프레드 봤을 때 플러스 2%를 올려야지 대출 금리 정도가 3.5 정도 뭐 좀 가상금리 조금 붙인다고 하면은 3.5%가 되는데 6%가 돼 버리니까 이 나머지의 차이 나는 2.5%의 금리에 대한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이거는 다 세입자한테 청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북치고 장구치면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들은 결국에 모든 부담, 서민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는 10조 원 정도를 더 내죠. 10조 원들의 더 내는 돈들은 누구한테 전가됩니까? 이 돈은 10조 원. 결국에는 영세 세입자들입니다. 세입자. 서민들, 취약계층한테 다 돌아가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선의를 베푸는 이러한 정책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집값이 더 올라가니까 나도 집 하나 달라. 집값이 비싸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집을 사지 못하고 월세를 들어가야 되고, 월세는 월세가가 더 올라가고, 결국에는 모든 부담은 세입자가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분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